바로 메스암페타민,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아니 필로폰을 약국에서 팔았어요? 예, 마약을요? 예, 희한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후 약 6년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로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합법적인 약품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전쟁 지급되기도 트라우마가 했었어요. 심하니까. 예. 살인병기였던 가미카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항공 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었다고 맞아, 이거 합니다. 배운 것 같아요. 술 그럼요. 막 먹이고 예.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은 피로회복 각성제라고 불리면서 약국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죠. 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성 때문에 중독자가 이제 늘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해서 필로폰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폰의 사용이 금지되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자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필로폰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겠죠. 네. 이때 야쿠자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필로폰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필로폰 제조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서요. 이들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을 야쿠자가 배급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로폰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의 밀매로 당시 일본 내 필로폰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심각하네. 한 번 싹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네. 심지어 각성제 단속법이 발표된 1951년 좀 줄어드는 듯 했던 마약 사범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체포한 마약 사범은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야쿠자 조직들이 필로폰 밀매에 뛰어든 탓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필로폰 밀매는 야쿠자 조직의 가장 큰 자금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40, 50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야쿠자는 필로폰 밀매로 한 해 벌어들인 자금만 약 191억 엔, 당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1년에요? 예,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야쿠자 마약 이 사업과 관련된 좀 사건이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송강호 씨가 영화에 마약왕? 나왔던 마약왕. 예. 그게 원래 이황순이라는 마약 밀매업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은 영화거든요. 실화 바탕을 만든 예, 영화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제 밀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필로폰 자체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다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검거 당시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징역 15년 이상을 살고 비참한 말로를 뭐 맺었다고 봐야 되겠죠. 징역 15년은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낮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마약 사업으로 야쿠자들이 배를 불리던 이때 그들이 사는 도시에 한정됐던 야쿠자 세력은 한 사건을 통해 정치권과 손잡으면서
전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60년 일본에서 전후 최대 반정부 시위였던 안보 투쟁인 건데요.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난 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새로운 방위조약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일본인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시위에 나서게 된 건데요. 하지만 뭐야 이건 또? 결국 국회의사당은 반정부를 외치는 그리고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에워싸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는 약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警官隊は退去勧告を行いましたが、もちろん学生たちはこれに応じません。よーし点で警官隊は実力行使に出ましたね。 이때 일본 정부는 시위대에 맞설 수 있는 상대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또 야쿠자죠? 예, 일본 정부가 판단했을 때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서 일정을 조율하러 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시위대의 압박에 밀려서 자동차를 버리고 헬기로 이동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시위 역시 점차 격화되기 시작을 하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힘과 경찰만으로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당시 잘 나가는 전국의 야쿠자 조직 두목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시위대 진압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휴, 약간 사설 경호원처럼 쓴 그렇죠. 거네요. 만약 여러분이 야쿠자 두목이라면 정부의 요청에 만약 알았어요 하고 순순히 응했을까요? 뭐 조건을 조건 없이 안 내봐야겠죠. 하죠. 그렇죠. 물론 아니었겠죠. 정부와 야쿠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쿠자, 공갈꾼, 노점 상인, 암흑가의 리더들을 설득하여 아이젠하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대 세력을 조직했다. 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헬리콥터, 소형 비행기, 트럭, 차량, 식량, 지휘소 및 응급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로 230만 달러의 활동 자금을 지급받았다. 230만 달러면 야쿠자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줬다는 게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이걸로 이용해서 정부랑 관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그게 큰 더 거죠. 큰 그림인 거. 뭐 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야쿠자는 즉시 시위대 진압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야쿠자는 빠른 진압을 위해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총 481명으로 야쿠자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력으로 진압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야쿠자의 무자비한 폭력은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야? 이 학생은 간바 미치코라는 여성인데요. 사망했구나. 예, 맞습니다. 와. 야쿠자는 시위대였던 간바 미치코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취소했고요. 키시노부스케 총리도 사임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자연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숨은 가해자였던 야쿠자는 그저 일본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약속한 활동 자금만 챙기면 되는 거였죠. 전쟁 이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간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는 이렇게 정치계와 경찰,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던 거잖아요. 그 대가로 불법을 행했을 때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덕분에 몸집을 더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